연쇄살인범 이기영, 오늘 새로 또 공개된 사실들이 있죠? 네, 일단 앞서 이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는데 31살 이기영이었습니다. 당시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기영이 가명을 쓰면서 생활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추가 범행의 가능성, 그리고 또 이 사람 주변 인물 가운데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 만큼 이 JTBC는 이기영이 사용한 가명, 이형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이 4개월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에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기영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메신저에서는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. 이 경찰은 이 씨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도 조회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기영 혹은 이형택이란 가명을 썼던 이자. 많은 또 추가 제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죠. 박 변호사님. 네. 택시기사분을 살해했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당일이 20일인데요. 20일 날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날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. 아마 이기영이 또 돈독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를 했던 것은 보이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도를 했고요. 여자친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퉜다고 합니다. 그 후 결국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고요. 뭐 우리 알다시피 합의금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살해를 하고 옷장에 유기한 것으로. 그러니까 앞의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던 것입니다. 자, 택시 기사를 살해했던 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또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죠. 그렇습니다. 당시에 알다시피 이기영이가 그 현재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뒤에 음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이 때 이런 길에 말렸어요. 그래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난 거죠. 접촉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그 이기영이가 뭘 생각했냐면 전에 알다시피 8월 달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게 되면은 혹시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조사받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이거를 합의금을 줄 테니까 저희 집에 갑시다.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그 말을 따랐던 것 같아요. 따라가지고 한 6km 떨어진 그 이기영이가 살고 있는 집. 이 집은 소유는 알다시피 전 여자친구 집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합의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좀 적게 말하니까 그 말 들은 택시 기사분이 항의를 한 거예요.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? 신고하겠다. 그러니까는 이 이경이가 우발적으로 등기를 위해 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기영의 일방적인 진술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택시기사가 항의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.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썼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이 지금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. 네, 내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기영은 범행 직후에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외에도 고급 술집이나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. 또 기존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 가방을 샀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. 이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서요. 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 대출금을 합치면 무려 5,4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이 잠금 패턴은요.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 패턴을 그려놨는데 그걸 보고 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큰돈 상속 받았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? 자, 9월 정도에 이기영이 살고 있던 집에 검침원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. 검침원이 이 사건 이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. 이 이기영을 만나서 이제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큰 돈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했다라고 해요. 검침원 입장에서는 내가 묻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저기 얘기를 할까? 부모님 돌아가신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 사모님 동거녀가 안 보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태원에 무슨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살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데요.
이 상소 받은 게 아니고 이 여성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. 예. 결국은 이 여성의 이름으로 많은 대출을 받았던 걸로 봐서 금융 자료를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기영이가 말이죠, 소장님. 네.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네. 관리를 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참 사악합니다. 이 여자친구를 이미 죽여놓고 그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여성인 척하면서 메신저의 프로필을 계속해서 바꾼 거예요. 프로필이 바뀌니까 뭐 당연히 이 여성의 지인들은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살해를 한 그 택시 운전사도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유족들하고 5일 동안이나 닷새 예. 동안이나 마치 아버지인 척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오늘 또 추가로 나온 뭐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. 맞습니다. 자, 이기영 이 사람 말고도 이전에 다른 여성하고 동거한 사실이 좀 확인되고 있고 폭력적 성향이 좀 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이 여성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는데 뭐 지금 그 전에 같이 이제 살았던 여성의 뭐 생존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여기에 머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기영이 집에 있는 혈흔이라든지 DNA 이것은 국가수원에 지금 감식을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기영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통화 내용, 그러니까 이기영의 어떤 주변 인물들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사실 추가 범죄 여부인데요. 그래서 경찰도 여기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경찰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이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연락하던 주변인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. 이 가운데 연락이 안 닿는 인물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 또 특히 평소에 연락했던 인물들과 이 씨의 관계 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관련 인물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평소에 이 씨가 유흥업소를 자주 다녔던 걸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또 경찰은 이 씨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,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 이와 별개로요, 고향과 파주에서 지금까지 접수됐던 이 실종 신고와 이기영이 관련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, 박 변호사님. 네.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이죠. 네. 이기영의 이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기영과 함께 군 복무를 했었다라는 사람이 이기영이 이런 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렇죠. 그게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. 네.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자, 음주운전을 이미 좀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. 음주운전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관에 이제 기를 물었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해서 군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. 하하. 이미 음주운전하고 전과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은 이기영이 하사 생활을 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 잡혀서 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다.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기영은 일단 온전한 자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말이죠. 신상 공개 어제 저희가 이 말씀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기영의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? 자, 저건 이기영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에 첨부된 그 사진입니다. 자, 신당역 살인 사건의 주범 그 전주환 역시도 그때 운전면허증 사진이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어떤 무슨 증명 사진이 공개됐었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며칠 뒤에 전주환이 실제 짠 하고 맨 얼굴을 드러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 지금 이기영도 일부 아는 사람은 저 얼굴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신상정보 얼굴을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.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머그샷, 체포될 때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 하는데 머그샷을 올리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 2019년 말부터 공개된 21명 중에 3명 정도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명만 이 머그샷 이런 것들을 했고 나머지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실무로 차이가 많이 났던 거거든요. 다른 나라 예를 좀 들면 미국은 머그샷 공개가 원칙이 돼 있고요. 일본 역시 지금 찍는
전신 사진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법원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가 사실은 이기영 같은 경우 다른 범죄 저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? 예. 얼굴을 다른 얼굴을 해보면 어떻게 찾아냅니까? 예. 뭐하러 공개합니까 그러면?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